1979년 10월 27일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203일. 이 시기를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 날부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날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12월의 어느 날,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만 보면은 서울이 격렬한 전투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서는 치열한 군사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현실, 서울의 봄을 좌절시킨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경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이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겁니다. 김재규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공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총장님께서 김재규 사건에 증언을 해주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녹음기가 준비된 곳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누가 총장을 그런 데 가서 조사받도록 허가했어? 상부 지시야? 허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총리 공간에 전화해봐. 없으면 국방장관 공간에 전화해. 예! 따라가자면 가지 무슨 잔소리야.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체포를 지시한 건 다름 아닌 전두환 보안사령관. 12.12 사태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상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하극상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 재가를 요구했지만은 대통령은 재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거점을 장악하던 반란군들이 총리 공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태는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현재는 말이야. 다른 우리가 30이나 33이나 부대 동원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각각 지휘관한테 얘기해서 내 명령에서 출동하지 말라고 내 지시는 해놔 있어요. 그래서 하러 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는 하나 동원 안 하는데 쌍방이 이게 충돌이 없이 그게 잘 돼야지.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부상도가 생겨. 글쎄 그럼 뭐 이제 잘못 때리면 뭐 그건 죽어도 된대. 하여튼 내 앞에서는 지가 내 수준이 사는지 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루만 이제 막아줄 때 해주십시오. 그렇게요. 이게 뭐 좀 불편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이에요. 그 말을 그때 너하면 말이 모르세요. 이 내가 제 장난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보니까 제 반장도요 몇 놈들이 그 사실 감추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신군부는 서울의 주요 거점을 점령합니다. 반란군 측의 1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해 육군 지휘부를 무력화시킵니다. 12월 13일 새벽 0시 20분 3공수여단 병력은 M16 소총을 난사하며 특전사령부를 급습해 반란을 진압하려던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합니다. 야, 무소야! 사람을 마지막 펴시오. 이 과정에서 권총을 쏘며 저항하던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이 전사합니다. 당시 나이 35세였던 김소령은 가슴과 배에 6발의 총탄을 맞고 순직했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장태환 장군 역시 반란 세력에 가담한 부하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숨막히게 전개되던 군사 반란은 13일 새벽 05시 10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내면서 9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내란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해 드러난 범행 내용과 정상에 따라 정승화 전 총장은 김재규의 내란 방조죄로 입건 위법 조치하고 추종 세력인 이건영, 문홍구, 정병주, 장태환은 죄상에 따라 각각 적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11월이면 벌써 이제 거의 이제 10월 달에 갔고 이제 겨울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했어요. 국민들도 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엄이라는 정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언론과 정보가 이제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힘의 공백이 신군부에 의해서 다시 채워지는,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12.12에 대한 평가죠. 군사 반란을 주도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중심의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가 키운 충성심 강한 정치 군인들이었습니다. 1기부터 10기까지는 2년제 대학이었어요. 군사학교였는데 그게 이제 4년제로 바뀌면서 이제 6.25를 거치면서 이제 근대화가 되죠. 그 과정에서 4년제 첫 입학생들이 11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또 어떤 서로 같은 조직의 핵심을 하나 만들죠. 그것이 이제 하나회라는 건데, 하나회가 이제 11기라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하나회가 시작됐던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리더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고, 되게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투스타 때 가장 이 현장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포스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무리하고 어떤 형식적인 그 최고 조직 수뇌부에 포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인 것은 투스타. 5.16 군사 쿠데타도 당시 박정희 소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 시기에 보안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보를 장악한 것도 있었지만, 그 11기생들이 거의 원스타, 투스타, 좀 심지어 좀 빨리 간 사람은 이제 뭐 그 이상도 이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정점에 와 있을 때 또 그 신군부 하나의 힘의 정점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12를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충분했고, 어렵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할까요? 다만 그때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은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죠. 육사 11기 이하 소장파가 주축인 신군부 세력은 선배 기수인 고위 장성들을 강제 전역시키고 수도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 요직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유신헌법 폐지,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따른 민선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온건파였습니다. 여기에 12.6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과는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소장과 업무 협조 관계는 어땠습니까? 조금도 업무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합수 본부장으로 전 소장이 월권을 해서 자주 나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소장의 인사 조치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12월 9일로 기억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방장관에게 건의를 했더니 전두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요, 달래가면서 써보다가 정 안되면 바꾸자고 해서 일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1월 15일 김재규 1심 재판이 끝나면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2.12 사태는 정승화 총장의 군 지휘계통 개편과 전두환 등 소장파 세력의 좌천설 등에 대한 신군부 세력의 기습 반격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군부 내 권력 투쟁과 갈등이 군사 반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군부 내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당시 이제 군의 어떤 그 명령 계통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고,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뭐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는 좀 동원이 됐겠죠. 국군 참모총장 그 체포령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또에 대해서 찾아가서 대통령 도장 윤허를 뒤늦게 받고, 이 타이밍의 차이는 이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형식적으로 어떤 적법 절차를 위장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서는 군사 쿠데타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친위 쿠데타했다라고 이제 보고, 뭐 쿠데타가 성공했다가 좋은 거고 실패했다가 나쁜 건 아니죠. 쿠데타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과 법을 이제 위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2.12는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한 쿠데타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힘은 점점 막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규하 정권은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 글라이스틴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최규하를 수반으로 한 형식적 정부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권력이 공존하는 이중 권력 구조의 상태였다. 12.12 사태 당시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정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군부 세력에게 힘없이 휘둘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12.6 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국무총리 최규하. 최규하는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기반이 없는 관료 출신 최규하는 전국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전국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1972년 7차 개헌 이후 7년간 지속된 유신체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정권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체제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10월 16일 유신체제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 직후 일어난 도마항쟁 때문입니다. 1978년 12월 12일에 제1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제10대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유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10대 총선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유신 체제에 억눌려가지고 유신 체제에 안주하던 야당이 그런 시민의 저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강경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강경 투쟁에 앞장섰던 것이 당시 야당의 김영삼 총재였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당시에 김영삼 총재의 반대파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총재 당선 무효소송을 내도록 하고요. 동시에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던 차에 김영삼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한테 경고를 합니다. 박정희 독재를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발끈한 정부 여당이 차이철 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김영삼 총재를 아예 국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게 알려지게 되니까 시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0월 16일 날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산 대학생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시위가 오히려 마산창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당시에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철옹성 같았던 유신체제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마항쟁 열흘 뒤인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전두환 수장이 이끄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김재규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발표합니다.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하지만 김재규는 부마 항쟁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권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는 도리가 없다. 이제는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결행한 겁니다. 유신체제가 출범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하는 국민들의 이 생각은 전 국민에게 아주 팽배하게 이제 됐습니다. 부산 마산 사태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신거입니다. 부산 사태를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만은 가까이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만일 서울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겠다. 간단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신체제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저항, 학생들의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졌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중심이 되는 강경파는 무조건 힘으로 누르자, 탄압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온건파는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온건파 쪽에서는 이렇게 무작정 엉들이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야당에 대한 탄압도, 또 국민에 대한 탄압도 좀 약화시켜 나가자라는 이런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유신체제가 걷잡을 수 없는 독재체제로 흘러가게 되면서 내부에서 일어났던 온건파와 이 강경파의 갈등 속에서 그런 내부의 분란이 외부에서의 충격,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 무너진 것이 바로 이 김재규 온건파 중앙정보부장의 총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8인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던 유신체제의 종말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는 올해 들어 처음 가진 회담을 통해 18년의 억압의 시대가 가고 민주화의 훈풍이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야권의 김대중과 김영삼, 구여권인 공화당의 김종필, 이때부터 이른바 삼김체제가 시작됩니다. 12.6 이후 유신 잔재 청산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움직임 빨라졌습니다. 김영삼 체제로 복귀한 신민당은 11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 내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대중과 국민연합 등 제야 세력들은 대통령 보궐선거 반대, 거국 내각 구성 등의 민주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규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국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시일 내에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헌법 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최규하 권한대행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유신 헌법에 의한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대통령 선출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긴급조치 9호 해제를 발표합니다. 박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 전 국민의 여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1975년 5월 13일 발표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학생의 정치 활동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해온 긴급조치 9호. 12.6 이후 국회에서도 이미 긴급조치 9호 해제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1979년 3월 23일 신민당 이충환 의원 외 60인이 제안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을 통해 당 법사위원회 안으로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주문: 헌법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건의함. 이유: 국민 여망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긴급조치 제9호는 더는 그 효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53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제를 건의하는 것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해제 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신 체계를 떠받치던 긴급조치 9호가 4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과 민주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해제했다는 것은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라 민주적인 뭔가 어떤 노력을 하려는 새로운 군부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했던 것이 가장 크고요. 실제도 범여권 내에서는 당시 공화당 정권이죠. 내에서는 설마 자기들이 권력까지 갖겠느냐, 이 혼란한 이 틈을 장악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군부는 믿을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긴급조치 해제 조항이었다.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일반 국민한테도 전달돼가지고 마치 그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봄이 온 걸로 착각에 빠져서 이게 나중에는 그들이 정권을 잡는데 빌미를 주는 첫 출발이 긴급조치 해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가택연금도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그야말로 억압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의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최규하 과도정부 역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거리를 두고 야당과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공화당 역시 김종필을 총재로 추대하는 등 당의 변신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각과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저 여당의 지혜만 머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권력의 중심이 빠져버린 거죠. 이 힘의 공백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고, 이 일의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면은 헌법을 개헌하는 겁니다. 민주화의 과정, 그 민주화 과정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헌법을 개헌할 것인가,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몰두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위 삼김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늘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고,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쟁적인 양상을 보였지만 어쨌든 이런 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 장악 또는 국가 권력 찬탈의 어떤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신군부는 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지만은 곧바로 정치 일선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군권을 장악했지만 이 정치적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12월 14일 주한미국 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야망은 없다. 하지만 이런 그의 말과는 달리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는 은밀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겨울 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새로운 봄을 기다리던 그의 겨울. 하극상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에게는 정치적 명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정치적 야심이 없다며 연막 작전을 펼쳤습니다. 군의 기본 사명은 국토 방위에 있으며 정치는 군의 영역 밖의 분야이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며 애국심과 양식 있는 정치인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군의 소망임을 천명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유지하고 합동수사본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 개정을 늦춤으로써 서서히 집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당시에 삼김으로 상징이 되는 야당의 지도자들 또 김종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다시는 군부가 무력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주면 안 된다라고 또 군에 대해서도 땀만 먹지 말라고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신군부로서는 그걸 갖다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회가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거기에 동조한 정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신군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12.12 때 전두환 일당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나중에 군에서 차례차례 숙청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이걸 숙군 쿠데타라고 하는데, 숙군 쿠데타는 명분인 거죠. 실제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하극상을 벌였던 군사반란이 12.1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정치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1980년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합니다. 이때부터 신군부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권력의 중심부까지 직접적인 통제를 시작합니다.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전두환을 정점으로 신군부는 모든 정보를 장악하게 됩니다. 신군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언론 공작에 나서면서 집권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안사 내에 언론 대책반을 설치해 보도 검열과 함께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회유했습니다. 킹메이킹을 의미했던 이른바 K공작 계획으로 신군부에 정권 장악에 유리한 여론 조작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보도 통제만으로 약합니다. 골치 아픈 김대중, 김영삼을 제거하려면 언론을 장악해야 합니다. 대학생 시위와 노사 분규도 혼란한 상황으로 밀어붙이고
진압 과정은 일체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치밀하게 전개가 돼요. 일단 언론 보도를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사령관 이제 겸용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겸사령부에서 언론 통제반들이 이제 기사를 보고 삭제를 하면은 그게 허옇게 비어 놓아요. 그래서 군대원이 뻥뻥 비어 있는 신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군에 불필요하거나 국가에 불필요한 기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 불안을 조성한 기사를 오히려 많이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이 가진 어떤 정쟁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구태연한 정파투쟁, 정치투쟁의 모습을 많이 보도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군은 대단히 안정적인 세력이고 군이 사회 질서를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와 함께 또 뭐라 하냐면 주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이제 논술위원 같은 이제 그 계급이 높은 어른들 대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유하고 포습을 해요. 정치인들은 구태연한 정치적 투쟁에 몰두해 있고 자기들이 대권 투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다. 학생과 노조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불안 세력이다. 이게 대해서 군부는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 나갈 만한 안전 구축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나갔던 거죠. 그게 이제 K공작의 핵심입니다. 1980년 2월 25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인 참김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민주화의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은 정풍운동으로 내부 분열되고 김종필 총재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대중과 제야 세력 그리고 신민당 김영삼 총재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결별 선언회까지 이릅니다. 봄은 왔지만은 봄 같지 않은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규하 대통령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꺼내들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원 집정부제란 대통령제와 내각체임제의 절충 형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맡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인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정치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요구나 급박한 사건은 바로 국가적 위기에 직결되기 쉽고 또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점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가의 계속성과 안전 보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의 속셈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는 대통령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 총리는 어차피 나는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한테 주자. 이런 의도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것도 없고 회록을 남긴 것도 없고 발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현학 총리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군인들과 밀착해가지고 이 군인들 뜻을 많이 받아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 서울이로 겸임을 시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계엄 상황이라서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사 부부장 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그리고 12.12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게 된 그런 전두환 장군한테 중앙정보부장까지 줌으로써 모든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게 군부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호의를 보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걸 볼 때 신현학 총리의 증언이 거의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0년 3월 전국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였지만은 대학가는 봄학기를 맞았습니다. 긴급 조치로
제적되었던 학생들과 해직 교수들이 돌아오면서 학원가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회 각계에도 봄물 터지듯 민주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1980년 4월 8일 청계 피복 노조를 시작으로 노동자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4월 21일에는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인 동원 탄좌 사북 영업소에서 어영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향해 광부들이 노동쟁의를 일으킵니다. 4월 24일까지 계속된 사북 사태는 전국 각지의 노동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외침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가의 시위도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1980년 5월 13일 학내 평화 시위를 이어가던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군 비상령이 내려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위기감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김대중은 훗날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시위는 날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군인들은 시위를 수수방관했다. 학생들 집회와 시위는 반정부 투쟁 쪽으로 흘러갔다. 나는 이런 학생들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시위가 격해지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이렇듯 학생들을 만류했다. 신군부는 국민들과 민주화 세력을 분리시킬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 혼란이었고, 그래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는 저들이 고대하던 호재였다. 5월 14일 새벽 서울 지역 27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40명은 전면적인 가두 시위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학생 7만여 명은 비상계엄 철폐, 유신잔당 퇴진을 외치며 서울 시내를 메웠습니다. 5월 15일에는 서울 시내 35개 대학 약 10만 명의 대학생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날 밤 8시까지 계속된 시위는 총학생회 회장단이 시위 중단을 결정하면서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이른바 서울역 해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제어력이라든가, 특히 정치권, 예를 들어 여야가 정치권이 부활이 됐다든가, 또 그다음에 대학가에서 정상적인 언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학생들이 약간은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거 너무 잘못하고 뭐 서울역에 전체 집합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민주주의를 원치 않은 새로운 군부 세력, 즉 12.12 때 탄생된 신군부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권력 장악, 쿠데타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와 자각이 생기면서 전략상 일단 해군한 게 낫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0년 5월 16일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받으며 일단 시국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도 관심을 보이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부의 권한이 더욱더 막강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신군부가 장악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비상국무회의는 단 10분 만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하고 맙니다. 계엄 포고령 10호에 의해 헌정이 중단되고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모든 언론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월 18일 새벽 2시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해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어 김대중, 김종필 등 26명의 정치인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고 600명의 학생과 민주 인사들이 체포됩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무장한 헌병대에 의해 가택 연금됩니다. 신군부의 5.17 쿠데타로 잠시 찾아왔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었던 서울의 봄은 그 짧은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신군부의 성공으로 볼 수 있겠죠. 완전한 정보, 언론 장악 통제 하에서 실지 군부 세력을 하나의 중심으로, 그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체계를 갖추었고, 그런 상태에서 소위 정치 정화를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재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치권은 그 당시 정치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저항권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치적 정치력이 발휘가 되고 그걸 따르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또 그걸 따르고 뭐 이런 뭔가 이런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인 학생들이 이렇게 군중 집회를 하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서울에 보면 서울역의 해군 같이 더 나가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신군부들이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 서울의 봄은 정말 한순간에 일장춘몽 같은 거였다. 여기 오늘 과장급 이상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6일에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그 불행한 사고를 맞이해서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부대원이 사령관을 중심으로 임무에 모든 정성과 충정을 다 바쳐 주셨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국가가 안전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질서와 법을 준수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구나. 이 식구처럼 서울의 봄은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희망도 좌절됐습니다. 꽃망울도 피우기 전 신군부의 군합발에 민주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전국 대도시에는 속속 군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5.18 광주, 그 처절하고 참혹한 희생이 봄의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18 광주, 그 진실을 밝히는 시간들을 돌아봅니다.